1940년의 세계 균형은 보기보다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사소한 결정, 구체적인 지연 또는 예상치 못한 부재만으로도 전쟁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지도부는 분열되었고 저항은 고립되었으며 독일의 군사적 우위는 가시적인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념적, 영토적, 문화적 재구조화가 견제받지 않고 진행될 것입니다. 전통적 제도는 대체되고 자유는 무효화되며 권력은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된 체계에 집중될 것입니다. 반대는 제한되지 않고 제거될 것입니다. 역사는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단일 교리 아래 고정될 것입니다. 나치가 승리했다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말살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 사회는 침묵을 깨고 싸움을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었을까? 영국군의 항복,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1940년 6월 14일 독일군은 샹젤리제 거리를 의기양양하게 행진했습니다. 프랑스는 정역전 전술로 불과 6주 만에 붕괴되었고 영국은 주요 유럽 동맹국을 잃었으며 서부 전선에는 엄청난 전략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윈스턴 처칠은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헬리팩스 경은 히틀러와의 평화를 위해 이탈리아의 중재를 옹호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처칠은 이러한 압력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세계에서는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히틀러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3주 앞당겨진 1940년 6월 18일로 공세를 앞당겼습니다. 이 결정은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방어선을 거의 재편하지 않고 있던 영국을 놀라게 했고, 둘째, 영국 공군 라프이 완전히 재편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루프트바페는 민간 도시 폭격을 피하고 전략적 군사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충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2주 만에 30개가 넘는 해안 레이더 기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불공평한 전투로 300명이 넘는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영국 방공망은 통합되기 전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4일 영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처칠은 루스벨트를 만나기 위해 헬리팩스로 비밀리에 비행하던 중 브리스톨 봄베이 소속 항공기가 그린란드 상공에서 치명적인 기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칠은 가장 격렬한 저항의 목소리를 낸 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패배로 리더십 공백이 심각해졌습니다. 협상을 통한 평화를 주창했던 헬리팩스 경이 임시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영국은 처칠의 지도 아래 상상도 할 수 없는 항복 직전에 놓였습니다. 한편 전쟁 내각은 분열되었습니다. 이전의 저항을 지지했던 목소리들이 실용주의적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더 이상의 불필요한 피를 피하자는 말과 역사가 이해심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희생이라는 이야기는 이성적 타협이라는 이야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비상사태 선포로 침묵했습니다. 국민사기를 상징하는 BBC는 내무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메시지만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내용의 정치성을 배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징역 관련 뉴스는 최소화되거나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처칠처럼 국민을 움직일 인물이 없자 공황은 커져만 갔다. 기차는 북쪽으로 피난하는 민간인들로 가득 찼다. 남부 도시들은 서서히 텅 비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안전보장도 없이 시골로 보내졌다. 대피 영상은 일상이 되었다. 공포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어가 되었다. 한편 역사적으로 취소되었던 바다사자 작전이 독일의 공중 우세와 영국 지도부의 붕괴 덕분에 실행 가능해졌습니다. 영국 남부 해변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8월이 되자 기갑부대는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침공은 외과 의학적 정밀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해군 포병과 선택적 폭격의 엄호 아래 도버, 포크스톤, 브라이튼에 상륙했습니다. 홈가드는 필사적이지만 상징적인 저항을 펼쳤습니다. 사냥용 산탄총으로 무장하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않은 자원병들은 금세 진압되었습니다. 독일군 통신은 주민들이 지하실이나 교외로 피난하는 동안 병사들이 영국 마을들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우샘프턴과 캔터베리 같은 도시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되어 조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고 영국군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화이트홀에서 내려온 명령은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포츠머스에서는 휴전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접한 한 중대 전원이 항복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역 지도자들이 평행 정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종파 간 갈등이 터져 나왔고 새 정권은 이를 악용하여 독일군의 벨파스트 파병을 정당화했습니다. 국가적 단결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1940년 9월 헬리팩스는 베른 조약을 통해 영국의 부분적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분쟁에서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며 해협 항구들을 완전히 비무장화하는 대가로 제한적인 내부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영국은 독일 위원회가 언론과 외교 정책을 감독하는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조약은 의회 협의나 국민투표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국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라디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시위는 금지되었고 노조는 해체되었습니다. 교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몇 주 만에 제국에서 온 최초의 연락 고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군복이 아닌 외교복을 입고 대사관과 정부 부처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명은 교육을 감독했고 다른 한 명은 경제 흐름을 통제했으며 세 번째는 방송을 감독했습니다. 점령의 실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관료적이고 합법적이며 진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처칠의 이미지가 공공 건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호전적이거나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책을 치우라는 지시였습니다. 최근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공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진적인 소수가 초래한 비극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이 승리로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이 뒤바뀌었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전쟁 무기를 동쪽으로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1914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은 서방의 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주만 공습이나 유럽 동맹국이 없는 미국은 동원령을 내릴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1940년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대륙 제국으로 향하는 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몰락은 군사적 승리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충분히 싸운다면 독재 정권에 저항할 수 있다는 신화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도쿄, 마드리드의 신문들은 새로운 질서의 세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유스가 횃불을 들고 브란덴부르크 문을 행진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엄숙한 음악과 함께 조약 낭독이 방송되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깨끗하고 합리적이며 조화로운 새로운 유럽의 탄생을 알리는 연설을 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선전 다큐멘터리가 독일 군인들이 엄선된 영국 시민들의 꽃으로 환영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런던의 거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축하는 없었습니다. 오직 체념과 질문만이 가득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폭탄으로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공백, 통제된 공포, 그리고 패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평화의 약속에 정복당했습니다. 제국 훈장, 베를린에서 유럽이 다시 쓰여진 방식. 영국이 무력화되자 제국은 혁신적인 모델 하에 대륙 재편을 가속화했습니다. 즉 주권의 허울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은 베를린에 있는 협력 정부라는 모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시 정부가 독일의 지시에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브뤼셀의 데그렐, 헤이그의 뮤세르트, 오슬로의 크비슬링과 같은 관련 정권 하에 재통합되었습니다. 이 정권들은 동일한 정치 구조를 공유했습니다. 즉, 가정화된 경찰 기구, 장식적인 의회, 그리고 치안, 상업,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게르만족 자문위원회였습니다. 초기 저항은 예방적 탄압망과 완벽하게 조율된 지역 협력자들에 의해 억눌렸습니다. 파리에서는 개선문 주변에 제국의 깃발과 주둔 전차가 상징적인 경고의 의미로 배치되었습니다. 파리-베를린 철도 노선은 확장되어 군사 및 외교적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 문화방송은 독일 선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모든 영화 제작은 독일 고문이 지휘하는 유럽문화감독센터에 종속되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왕궁이 고위 SS 사령관들의 임시 거처로 바뀌었고 오슬로에는 독일 리더십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젊은 노르웨이인들이 인종교리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복종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정비되었습니다. 교실의 학교 지도에는 이미 국경 없는 유럽이 그려져 있었고 제국의 제국주의적 회사액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럽이 재편되는 동안 히틀러는 외교적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1940년부터 1941년까지 독일 특사들은 삼국 동맹 조약을 재정립하기 위해 도쿄와 비밀 회담을 유지했습니다. 목표는 소련을 두 전선에서 해체하여 미국과의 자살적인 전쟁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일본에게 광물과 석유가 풍부한 시베리아에 대한 접근권을 약속하는 대가로 미군 시설에 대한 공세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비밀 협정은 1941년 3월 코에니스베르크에서 체결되었는데 일본이 독일의 서부 공세와 동시에 동부 시베리아를 공격한다는 내용과 공동 합의 없이는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협상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와 일본 대사 오시마 히로시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추가 미공개 의정서를 초안했는데 이 의정서에서 독일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거점을 건설하고 일본은 우랄 산맥 동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아시아 분할을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한국, 대만, 그리고 인도차이나 남부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상호 신뢰의 척도로 기술 감시 부대가 교환되었습니다. 일본 장교 파견대가 독일 철도 체계를 연구하는 데 배치되었고 제국 탄도학 전문가들은 만주 사관학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엠버 프로젝트라는 공동정보망이 구축되어 소련군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르쿠츠크와 노보시비르스크 등 주요 도시에서 사보타주를 조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는 증파된 병력으로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40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철수했습니다. 동시에 관동군은 아무르강을 건너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세에 기습 공격을 받은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기점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그의 진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소련의 물류체계는 이중의 압력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우랄 보급로는 일본군에 의해 차단되었고 독일 국방군은 당열된 저항 없이 징역했습니다. 1941년 말에는 민스크, 키예프, 세바스토폴이 함락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1942년 1월까지 저항했지만 잔혹한 포위 공격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노보시비르스크로 피난했지만 그의 통신은 간헐적으로 끊겼습니다. 극동 지역에서의 일본군 공세 역시 파괴적이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고 오호츠크해의 해상교통을 봉쇄하고 소련 태평양 부대를 고립시켰습니다. 야쿠티아에는 타익에서 포로로 잡힌 전쟁 포로들을 위한 수용소가 설치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제국주의적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군사적 성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민스크에는 독일 통제해 임시 시민 행정부가 설치되었고 유럽 질서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키예프에는 동방투자은행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통화인 제국 그리브냐가 도입되었습니다. 노획된 소련 산업은 IG 파르벤과 크루프 같은 제국 기업들에 분배되었고 노동자들은 노예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1942년 중반 소련은 점령 지역과 흩어진 게릴라 부대로 이루어진 파편화된 모자이크처럼 변했습니다. 소련 정권은 근본적인 결속력을 상실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영토를 두 영역으로 분할했습니다. 서쪽은 독일의 영향력 아래, 동쪽은 아시아 개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볼가강 유역에는 인종역과 수용소가 설치된 보안 저지선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유전적 평가를 받고 생산적 효용이나 이념적 위험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우랄 산맥에는 일본군이 제국 철도로 알려진 장갑철도를 건설하여 노획한 광산시설과 마가단 항구를 연결했습니다. 한편 스탈린은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신뢰층은 실질적인 작전 능력이 없는 충성파로 축소되었습니다.
정치국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소련 라디오 방송은 1942년 12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거점에서는 붉은 깃발이 계속 개양되었지만 더 이상 당열된 세력을 상징하지는 않았습니다. 점령지에서는 자발적인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벨라루스 숲에서는 옛 소련군 병사들이 무장 농민들과 함께 철도 노선을 파괴하고 독일 장교들을 제거했습니다. 아무르 지역에서는 야쿠트족이 일본 당국에 반란을 일으켜 탄약 창고를 불태우고 제국군 순찰대를 매복 공격했습니다. 제국은 전면적 억제 전술로 대응했습니다. 당파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민간인 10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스몰렌스크나 툴라 같은 도시에는 집단적 조치로 식량 공급이 중단되는 처벌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일본은 만주국 모델을 시행했습니다. 대규모 이주, 강제 선전, 그리고 집중적인 심리적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미국 영토에 발포하지 않고도 나치 독일은 미국을 고립시키고 소련을 해체하고 유럽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치 외교는 군사기구만큼이나 치명적이었고 세대를 거쳐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워싱턴은 기능적인 동맹이나 직접적인 도발 없이 수동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위협인지 기회인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웬델 윌키 정부는 추축국의 움직임을 개입 없이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대륙감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소련의 붕괴로 추축국에 대한 동정이 도미노처럼 확산되었습니다. 보수 정권들도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바르카스 대통령이 법미의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유럽 지정학적 지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동맹은 더 이상 잉크가 아닌 석유, 석탄 그리고 노예 노동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베를린은 세계의 외교 중심지가 되었고 중립국 대사들이 제국 총리 관저에서 영접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도쿄는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단 한 발도 발사하지 않고 영토를 확장한 것을 기념하며 중앙아시아의 첫 영사관을 개관했습니다. 동방의 정화, 시스템으로 전환된 학살. 전면전이 종식되자 제국은 호전적인 세력에서 공고화된 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제국의 목표는 더 이상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겨운 인종적 비전에 따라 영토를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벤라움은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를 제거하며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영토를 세계의 제국 판무관부, 즉 오스트란트, 발트 3국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부유한 농업지역, 그리고 모스코비엔 구 수도에서 우랄 산맥까지로 나누었습니다. 각 지역은 독일의 인종 기준에 따라 완전히 재편될 예정이었습니다. 실행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소유주들로부터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가 몰수되었고 체계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추방되었습니다. 성호자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착했는데 이들은 인종적 순수성과 세뇌를 위해 선발된 독일인들로 토지를 받고 주택을 몰수하고 가장 고된 노동을 위해 노예 노동자들을 동원했습니다. 독일 확장 아카데미 에이카데미에 für germanische Expansion과 같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이 식민지 주민들은 농업 경영, 중운사적 교율, 그리고 인종 교육에 대한 속성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세뇌된 젊은이들로 동방 식민지화를 신성한 사명, 즉 새로운 게르마니아 건설로 여겼습니다. 제국 건축가들은 이 정착지들을 모든 지역적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설계했습니다. 나치 문양 모양의 농장, 아리아인 공동체 회관으로 개조된 교회, 나치 순교자들의 이름으로 바뀐 거리 등 말입니다. 정복당한 각 마을은 새로운 지도, 새로운 언어, 새로운 역사를 상징했습니다. 가장 불길한 측면 중 하나는 외부 목격자의 완전한 부재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연합군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를 해방하고 기록했지만 외부의 개입 없이는 수용소가 결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임무를 완수한 후에야 폐쇄되었을 뿐입니다. 바르샤바, 르부프, 민스크, 리가의 개토는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체계적으로 비워졌습니다.
국제적인 압력 없이 가스실은 5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었으며 확장 및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팔레스타인 생존자를 포함하여 8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바그다드와 카사블랑카처럼 먼 곳에서부터 최적화된 철도 노선을 통해 이송되었습니다. 살처분 기술 또한 최적화되었습니다. 흡노수용소에서는 하루 최대 1,009의 시신을 눈에 보이는 유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급속 소각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에서는 재무부 예산으로 화장장을 확장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했습니다. 살인의 산업화는 제국 경제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처형된 사람들의 소지품은 분류되거나 녹이거나 재판매되었다. 치과용 금, 머리카락, 옷, 가방, 심지어 비료로 쓰이는 재까지도 친위대 SS가 통제하는 위성회사들이 설립되어 이러한 죽음의 경제의 각 단계를 관리했다. 하위인종 운터맨션으로 분류된 슬라브족에게는 계산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8시간 노동, 부족한 식량, 그리고 6개월에서 8개월의 기대 수명을 강요하는 강제노동 수용소로의 대량 강제 이송이 그 예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나치 장교들의 강제 불임 수술이나 성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련의 코로즈가 강제노동 수용소로 변질되었습니다. 과거 농민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검은 완장이 씌워지고 먹을 수 없는 식량을 경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벨라루스 지역에서는 생계비 CPI를 줄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SS 장교들이 노동 수용소를 지휘했습니다. 배고픔은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칼로리는 인종에 따라 배급되었습니다. 독일 식민지 주민은 하루에 2,800칼로리를 받았습니다. 강제 노역자는 겨우 700칼로리를 받았습니다. 발진티푸스, 이질, 결핵 같은 질병은 무시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들의 확산은 자연적인 정화 메커니즘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시에 SS 특공대원들은 금발, 밝은 눈, 올바른 두개골 구조 등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징을 가진 아이들을 인종 선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납치되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재교육 시설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독일식 이름을 받고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독일을 배신한 죄로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센터는 인스부르크, 그라츠, 할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분류되어 모국어, 정체성, 그리고 과거를 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게르만 부활이라는 이교도 의식을 통해 세례를 받고 선택된 가정에 배정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이상 원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한밤중에 도망치던 폴란드 아이들이 독일 농민들에게 음식이나 호의를 대가로 다시 붙잡혔다는 이야기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습범들은 실험 정신병원으로 보내져 약물을 투여하여 행동을 교정하는 실험을 거쳤습니다. 파괴는 신체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키예프, 민스크, 스몰렌스크에서는 도서관 전체가 불타고 대학은 문을 닫았으며 역사적 기념물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러시아어 사용이 금지되고 독일어 교육 과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는 게토벽이 의례용 벽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페테르부르크슈타트로 개칭된 차르의 궁전들이 군사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릭에서는 국립극장이 발트해 나치당의 회의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탈린에서는 파괴된 유대교 회당과 정교회 사원에서 약탈한 유물들을 전시하여 게르만 르네상스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발트해 사람들을 고대 아리아 식민지, 주민들의 퇴폐적인 후손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강제 동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신문은 총통의 발언을 담은 일간지를 게재해야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독일 클래식 음악과 동부 전선 보도만 방송했습니다. 외국인과의 접촉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은 강제 노역이나 즉결 처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문화적 저항은 가혹하게 억압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비밀 단체들이 필사본, 전통 노래, 종교적 유물들을 지하 납골당 우물 빈관에 숨겨 보존하려 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가톨릭 사제들이 헛간과 폐허에서 비밀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가짜 벽에 숨겨진 밀랍 원통의 민속 자료를 기록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표는 거대했지만 단순했다. 두 세대 안에 그곳에
독립 문명이 존재했다는 흔적은 사라져야 했다. 동유럽은 시멘트와 피, 그리고 계획된 망각으로 재건될 것이었다. 각 마을은 다시 세례를 받고 각 무덤은 무너지고 각 언어는 죽은 기록으로 전락할 것이다. 2000년의 동유럽 문화 지도는 마치 처음부터 독일의 지도였던 것처럼 보일 것이다. 범죄와 계획으로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다. 언론의 자유도, 외부 특파원도, 국제기구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기록 보관소도, 연기와 침묵만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과학, 진보가 완전한 통제를 제공했을 때 유지할 서방의 방어선이 없던 제국은 전례 없는 군산복합체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다. 이러한 질서를 이끈 것은 영성이나 철학이 아니라 교조주의로 왜곡된 과학, 인종 이념에 종속된 기술, 그리고 진실을 대체하는 절대적인 선전이었다. 페네민대와 코트부스의 중심지는 독일 과학자들과 포로로 잡힌 소련 기술자들이 이끄는 민족추진연구소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대륙간 로켓인 도네르팔케를 개발했습니다. 노획한 소련 자원을 바탕으로 제국은 1947년 중앙아시아 사막에서 실험한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폭탄은 직접 사용된 적은 없지만 제국의 절대적인 기술력을 상징했습니다. 메서슈미트 ME-262는 초음속 항공기, 초보적인 레이더 탐지 기능을 갖춘 전투기, 그리고 일본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전략 폭격기를 갖춘 독일 공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땅과 바다처럼 제국의 소유였습니다. 기술 발전은 신중하게 연극화되었다. 모든 시험 발사와 항공기 시제품은 셀룰로이드에 녹화되어 공식 뉴스 영상의 일부로 극장에 상영되었다. 과학은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성격도 지녔다. 모든 발명품에 앞서 총통이 게르만족의 우주적 운명에 대한 연설을 해야 했다. 과학은 국유화되었다. 대학들은 인종 계수와 이념적 복종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하는 중앙기술위원회 센트럴 테크니셰페 회의대에 흡수되었다. 인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과학자들은 주변부 학과로 재배치되거나 바로 숙청되었다. 반면 사회 통제에 적용 가능한 발전을 제안한 과학자들은 상, 재산 그리고 공적 인정을 받았다. 군사력이 외부를 통제하자 나치 의학은 내부 통제로 전환했습니다. 우생학은 의무적인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인종적으로 순수한 여성과 제국 장교 간의 생식을 장려하는 한편 장애인, 정신질환자, 동성애자, 혼혈인에게 대규모 불임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의료적 안락사는 국가위생이라는 명목으로 제도화되었다. 국립병원들은 기형이나 유전 질환을 가진 성인과 아동을 체계적으로 처형했다. 의사들은 인종적 기준에 따라 인구를 제거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생물공학자가 되었다. 악티오노 프로그램은 소련 붕괴 후 확대되어 구소련 병원들을 생물학 실험에 활용했습니다. 민스크에서는 옛 고아원이 의약품 시험센터로 개조되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유전적으로 선택된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성장 호르몬을 시험했습니다. 의학은 일종의 통계가 되었습니다. 각 시민은 조상, 생식 능력, 유전적 위험 등이 분류된 인종 건강 파일을 보유했습니다. 의료 방문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검사였습니다. 건강은 더 이상 권리나 조건이 아니라 통제 도구였습니다. 권력이 공고해지자 히틀러는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박멸했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를 이념적 위협이자 약화시키는 유물로 간주했습니다. 1948년부터 수도원은 폐쇄되었고 사원은 몰수되었으며 대중미사는 금지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총통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특수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해체되고 십자가나 복음서가 없는 국가체제인 게르만족 국가교회로 대체되었으며 조상 게르만족 정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종교 교육이 폐지되고 우주의 의미가 게르만족의 기능에서만 획득된다고 보는 아리아 중심주의 세계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탄압이 더욱 잔혹했습니다. 정교회는 철거되었고 수도원은 군사기지로 전환되었으며 수천 명의 사제들이 정신적 전복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제국의 교리와 충돌하는 모든 신앙 체계를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원들은 이교도 부조가 새겨진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종적 고양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인 대신 아리아 전쟁 영웅과 독일 과학자들이 숭배되었고 종교 축제는 나치 기념 행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는 인종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날인 순수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징적인 날에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 관리들에 의해 세례를 받았고 세례식에서 은으로 된 만자 완지를 새기고 아리아 게르만족 소명을 선포했습니다. 영성은 초월성을 박탈당하고 의례화된 복종으로 재구성된 국가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체주의 문화부 장관으로 승진한 요제프 괴벨스는 폐쇄적인 소통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언론은 문화 지구당 5개의 공식 일간지로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라디오 방송이 의무화되어 공식 찬송가, 총통 연설, 그리고 독일의 번영에 대한 보도만 방송했습니다. 거리 포스터조차 시각조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각 구역에는 지정된 색상, 의무적인 모토, 총통의 초상, 그리고 복종을 촉구하는 모범 시민의 사진이 돌아가며 부착되었습니다. 국가 보조금으로 독일 가정에 텔레비전이 대량으로 보급되었지만 시청은 국영 채널로만 제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나치 역사, 경연대회, 적발된 반역자들의 드라마, 그리고 총통의 지혜 덕분에 범죄가 해결되는 픽션 시리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다시 쓰였습니다. 역사는 게르마니아에서 시작되어 볼셰비즘에 대한 승리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독교, 계몽주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는 체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고전 문학은 금지되었고 전쟁 소설과 총통 전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앵글로색슨의 타락의 산물로, 세르반테스는 인종이 뒤섞인 문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승인된 게르만 작가들의 작품만 유통되었고 모든 시는 고대, 고지 게르만 양식에 따라 운율을 맞춰야 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적 확신의 중심지로 변모했고 도서관 출입은 유전적 순수성 수준에 따라 제한되었습니다. 예술은 국가적 미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 인종적 서사시 벽화, 나치 지도자들의 거대한 조각상들이 그 예입니다. 현대 음악은 퇴폐 음악으로 분류되었고 재즈와 블루스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영화는 독일 영화진흥원 인스티튜트 für filmische Wahrheit이 독점하여 당을 찬양하는 역사적 선전과 멜로드라마만을 제작했습니다. 영화관은 매주 제국의 부상, 히틀러 융계 발터, 질서의 정신 같은 컬트 영화를 상영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그룹으로 모여 교복을 입고 배운 내용에 대해 에세이를 써야 했습니다. 검열은 교육학이 되었고 교육학은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회화는 기념비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다. 추상, 입체파, 초현실주의 양식은 금지되었다. 오직 게르만적 이상을 담은 사실적인 초상화만이 허용되었다. 미소 짓는 군인, 다산하는 어머니, 현명한 노인들. 예술은 더 이상 세상을 해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을 강요했다. 히틀러는 정치적 지도력을 초월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충성 서약을 했습니다. 그의 생일에는 의무적으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모든 기관을 지배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는 6살부터 아이들을 자동으로 모집하여 방어, 생존, 그리고 세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통에 대한 충성심은 모든 직위, 거주지, 교육, 결혼에 대한 보편적인 필터가 되었습니다. 대중과의 접촉을 차단당한 히틀러는 세속 예배와 같은 의례적인 행사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모습은 기록되고 끊임없이 반복되었으며 필수 학습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존경받았고 그의 이미지는 손댈 수 없었습니다. 총통은 죽음을 초월하여 사실상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유해가 안치된 미넨의 영묘 순례는 제도화되었습니다. 모든 독일인은 일생에 최소 한 번은 영묘에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정복당한 각 지방에는 영묘의 상징적인 복제품이 세워져 모든 사람이 직접 여행하지 않고도 총통과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4월 30일 국가적 맹세갱신의 날을 맞아 모든 시민은 영원한 충성 서약서에 지문과 서명을 남겨야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노동권, 주택,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습니다. 미국의 장벽, 전쟁을 대체한 감시. 유럽이 제국의 깃발 아래 가라앉고 아시아가 일본 제국의 영토로 변모하는 동안 아메리카 대륙은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적 대격변의 가장자리에 완전히 머물렀습니다. 진주만 공습도, 대서양에 주둔하는 병력도, 패배한 동맹국에 대한 공약도 없이 미국은 전례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은밀한 감시와 강제적인 고립이 이어졌지만 지구가 분열되었고 바다 건너편에는 확장을 시도하는 이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져갔습니다. 이 연대표에서 루즈벨트는 1940년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즉각적인 전쟁 압력이 없었기에 유권자들은 미국을 대서양 분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한 공화당의 웬델 윌키를 선택했습니다. 윌키는 국내 재산업화와 엄격한 서방우 방위라는 담론으로 승리했습니다. 윌키는 파시즘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승전국에 대한 일방적인 개입의 타당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서방우의 자유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내각은 이를 엄격한 고립주의로 해석했습니다. 영국에 대한 원조는 중단되었고 점령된 유럽의 외교 사절단은 폐쇄되었으며 자금은 국경 군사화와 파나마 운하 보호에 투입되었습니다. 1940년대 백악관은 방어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상시 감시했으며 타협적인 동맹을 맺지 않고 침투를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계하는 미국이 탄생했습니다. 영국의 몰락과 소련의 항복은 라틴 아메리카 보수 세력에 의해 권위주의 권력의 확증으로 해석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리마까지 파시즘에 동조하는 운동들이 등장했는데 비록 제국의 직접적인 일부는 아니었지만 히틀러에게서 질서, 근대화, 그리고 국가 재건의 모범을 보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43년 이후 군사정권이 독일과의 은밀한 무역 협정을 통해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독일 군사 기술에 아르헨티나산 곡물을 공급하는 협정이었습니다. 라누에바 파트리아는 새로운 유럽 질서를 찬양하고 앵글로색슨식 자유주의적 타락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통합주의자들이 남부주에서 세력을 회복하며 나치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 군복, 의식을 통해 아리아계 미국인과 미국인의 영적 통합을 장려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군부, 특히 반미 감정이 더욱 강했던 북부주에서 군부가 제국에 동조했습니다.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서 민족주의 정당들은 문화적 순수성, 권위주의적 중앙 집권화,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숭배라는 담론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통합된 정부를 구성하지 않고 대학, 노조, 재계에 퍼져나가는 이념적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 르네상스라는 담론 아래 중은사 조직들이 등장하여 게르만 양식의 국기를 채택하고 문화적 타락이라는 비난을 받는 소수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일부는 라틴계 영적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인기 있는 지역을 순찰하는 제복을 입은 민병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세계는 추축국이 장악한 구세계와 분열되었지만 자유로운 미국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 진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52년 헤럴드 스타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은 아메리카 연합을 통해 대륙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이 블록은 단순한 외교 조약이 아니라 서방우 전체에 걸친 심오한 재편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지시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의 지원 아래 제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군사, 기술, 경제 협력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공동통화 돌라메리카가 제정되었고 키토의 서방우 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되었으며 남미 군대에 미국의 기술을 제공하는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제국의 기관과 병행하여 대륙기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카라카스의 펜아메리칸 과학기술연구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자유대학, 그리고 하루 24시간 방원 위주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구 교육 채널이 그것입니다. 연합은 동질적이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과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은 끊임없는 재협상을 강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은 베를린, 도쿄, 로마 축에 종속되지 않은 유일한 지구권으로 공고화되었습니다. 나치 선전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문화, 사절과 언론을 통해 제국은 미국이 서방 외 은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연정을 유대인 은행가들의 금권 정치적 동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60년대의 연합군과 추축국 간의 이념적 대립은 전통적인 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보, 문화적 침투, 산업 스파이 활동, 가속화된 기술 경쟁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제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교육 및 미디어 시스템에 침투하려 했습니다. 파시스트 정당에 자금을 지원하고 반자유주의 팸플릿을 배포하고 대학과 청년 단체의 비밀 문화 사절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 영토 내에서 제국의 전복 행위를 추적하고 대응하는 전문 기관인 민주방위국 Office for Democratic Defense를 설립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상징적인 전장이 되었습니다. 독일 가정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아리아인 식민지 주민들에 대한 영웅적인 드라마를 시청하는 동안 미국 방송에서는 바르샤바의 탄압, 민스크의 파괴, 라이프치히의 세뇌에 대한 보도를 방영했습니다. 영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반전체주의 영화 전문 스튜디오들이 등장했습니다. 나치 수용소 탈출을 소재로 한 드라마, 박해받는 과학자들의 전기 영화,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를 소재로 한 픽션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문화 봉쇄 프로그램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번역되어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여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한 세대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9세계 에너지 자원, 즉 독일이 장악하고 있는 중동 석유와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시베리아 가스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키려는 거대 계획인 대륙에너지 동맹 ALC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ALC는 우루과이의 원자력 전유 공장을, 소노레 태양광 패널을, 파타고니아의 풍력 터빈을, 그리고 대륙을 관통하는 수력발전소 네트워크를 건설했습니다.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에 에너지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진행된 핵 개발은 직접적인 충돌을 막았습니다. 제국은 1947년에 첫 번째 핵무기 실험을 했고 미국은 1951년에 난민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두 진영 모두 핵전쟁이 문명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는 방우 봉쇄 교리로 이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례적인 위협을 통해 적을 일정 거리만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수십 년 동안 국제 정치를 규정했습니다. 어떤 세력도 정면으로 상대를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무장하고 정찰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을 간접적으로 파괴했습니다. 1965년 제국과 연계된 정당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에콰도르 쿠데타 시도는 브라질 정보기관과 미국 요원들의 협력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비밀에 붙여진 이 스캔들은 냉전이 외교적 추상이 아니라 대륙 곳곳을 뒤흔드는 끊임없는 흐름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던 파시스트 조직이 해체되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시골 농장에서 나치 선전을 재송신하는 비밀 라디오 방송국 계획이 도청되었습니다. 각각의 비밀 작전은 무기가 곧 아이디어인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경계하는 미국은 영웅적이거나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용적이고 모순적이었으며 때로는 반파시스트 장벽 역할을 하는 의심스러운 정권과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 전체를 뒤덮은 전체주의적 획일성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유럽이 나치 대리석 조각상과 곳곳에 널린 총통 초상화 아래 잠식당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다원성, 공론장, 그리고 반대할 권리에 대한 메아리가 힘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세계는 국경뿐 아니라 인간 본성과 사회 조직에 대한 원칙에 직면한 두 개의 반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인종적 순수성, 절대적 복종, 그리고 중앙 집권적 권력을 믿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개인의 자유, 집단적 진보,
그리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할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새로운 시대, 세계 냉전이 탄생했습니다. 북소리는 멀리서 들렸지만 그 메아리는 해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디지털 반란, 제국의 몰락과 제3차 세계대전. 50년 동안 제3제국과 일본 제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잔혹하게 유라시아를 지배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구조가 그 주변부에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부대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가 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정보의 물결, 국경을 넘나드는 금지된 단어들, 모든 것이 재로 변한 곳에 불을 지피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치 질서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말 제국은 기술적 감시와 불가침해 보이는 전체주의적 검열을 통해 유럽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아시아, 특히 미국, 캐나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재건된 중국에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분산되고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폐쇄적인 폴크네츠 시스템을 구축했던 독일 정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전에 특화된 서방 해커들은 프라하, 뮌헨, 스톡홀름의 서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공개 사진, 기밀 문서, 처형 영상, 1995년 당시의 강제 수용소, 그리고 라이프치히 실험실에서의 고문 장면 등을 유출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유럽 시민들, 특히 그 정권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체제의 실체를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접근했습니다. 시베리아 광산에서의 노예 노동 녹화 영상, 크라쿠프 수용소에서 강간당한 여성들의 증언, 칼리닝그라드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 사진 등 비밀 영상이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선전 교육을 받은 세대에게 파괴적이었습니다. 공식 검열은 대대적인 방어 작전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제국이라는 신화는 디지털 증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21세기 초 정보 유출은 체제 전복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초의 대규모 반란은 2003년 3월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 인종적 순수성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정부 청사를 점거했습니다. 프라하, 부쿠레슈티, 바르샤바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발칸반도에서 가장 먼저 조직적인 무장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예보에서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반군이 SS 막사를 공격하고 해적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을 생중계하여 지역 봉기를 촉발했습니다. 2005년 프랑스는 50, 60년대 프랑스 지식인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처형을 폭로한 몽리송 기록 보관소 문서가 유출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파리는 시위, 폭동, 그리고 파괴 행위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부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수백 명의 군 장교들이 민간인 사살을 거부하면서 지휘 계통이 붕괴되었습니다. 여전히 강제 중립 상태였지만 제국의 압력에 시달리던 영국에서는 2006년 2월 맨체스터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비밀 조직들이 텔레비전 방송국을 점거하고 나치의 범죄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끊김없이 방송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국 20가의 도시가 봉기에 동참했습니다. 장식 의회는 민중의 힘으로 해산되고 혁명의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극심한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중부 및 동유럽의 완전 정화법이 선포되었고 친위대 SS, 민병대는 반란군과 협력한 혐의로 수천 명을 처형했습니다. 대학은 폐쇄되었고 병원은 군사화되었으며 폐쇄되었던 수용소는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적 통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영구적인 안정을 목표로 설계된 제국의 지휘체계는 설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게릴라전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독일군이 대거 탈영하거나 무장 민간인들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발칸 반도에서는 군사정부가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는 수십 년간의 비밀 활동 끝에 재건된 민족주의 조직들이 영토 전체를 탈환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중국, 한국, 시베리아에서 동시에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자본과 브라질 기술의 지원을 받은 중국 민족주의 세력은 2007년 9월 상하이 점령으로 절정에 달한 파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망명민과 반군 학생들의 연합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수개월간 보급이 끊기자 일본 수비대가 진지를 포기했습니다. 아메리카 연합은 공식적으로는 직접적인 군사적 불개입을 고수했지만 병참 지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브라질, 재건된 중국 그리고 부활하는 러시아가 공유하는 정보망을 통해 대규모 물자 지원, 군사정보, 암호화된 통신기술, 그리고 전술 훈련이 반군 세력에 제공되었습니다. 미국의 위성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무료 무선 신호를 재전송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무인 항공기들은 트란실바니아 산맥, 보헤미아 숲, 발트해, 연안의 의료품, 암호 장비 그리고 경무장을 전달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반란군의 승리를 노르망디 상륙작전 재현으로 칭송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외부 자금 지원을 받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연합이 이끄는 새로운 탈공산주의 러시아 정부가 서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과 해방의 약속으로 무장한 그들의 군대는 2009년 우랄 산맥을 넘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반군과 연합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유럽은 지역 반군, 후퇴하는 제국군, 그리고 동서에서 징역하는 연합군 간의 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2010년 프랑스 저항군은 3개월간의 시가전 끝에 리옹을 탈환했습니다. 2011년 크로아티아 반군은 미국의 비공식적인 공중 지원을 받아 자그레브를 해방했습니다. 2013년에는 브라질, 폴란드, 러시아군이 크라쿠프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제국 지도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국 도시에 전술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항 세력에 비밀리에 협력한 반체제 독일 장교들에 의해 핵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2015년 8월 연합군은 총통의 벙커를 점령했습니다. 마지막 나치 지도자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추정되었습니다. 연합군은 2015년 8월 프랑크푸르트에서 회동하여 임시 유럽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유럽이 탄생했습니다. 자유로운 대륙이었지만 80년간의 억압, 학살, 그리고 제도화된 공포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은 역사상 가장 힘겨운 전환기를 겪었습니다. 도시를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치즘으로부터 프로그램을 해제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민주주의 경험을 박탈당한 사회를 회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탈나치와 조치에는 제국 상징 금지, 협력 정당 해체, 정권 기록 보관소 공개, 그리고 국가별 진실위원회 설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자유유럽의회가 암스테르담에 설립되었습니다. 특별재판소는 최후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를 처리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선전부가 있던 자리에 전체주의 기억 박물관이 개관하여 문서적 증거를 보존하고 권위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자유선거는 2018년에 치러졌습니다. 거의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유럽 시민들은 강압 없이 투표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도, 다시는 침묵 속에서도라는 부활의 상징적인 슬로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승리한 제3제국의 역사는 스스로를 영원하다고 믿는 모든 제국들처럼 종말을 고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공개된 기록 보관소 속에서, 그리고 해방된 증언들 속에서 말입니다. 제3제국의 몰락은 전통적인 군대의 탓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의 힘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힘은 설계자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도구, 즉 자유롭게 유포되는 디지털 진실에 의해 증폭되었습니다. 반란은 총알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픽셀화된 이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국가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거부하는 양심의 네트워크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승리는 기억이 침묵을 거부할 때 아무리 완전한 지배라도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드러낸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증오 속에서 교육받은 세대의 상처, 억압으로 분열된 사회, 황폐해진 경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았습니다.
바로 반대의 가능성, 권력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체제도 영원히 지속될 운명이 아니라는 희망입니다.